오늘 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정현 의원을 만나러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1기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비서관,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텃밭인 호남에 출마해 지역의 장벽을 허물었는데요.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그에게서 청와대와 대통령 이야기, 그리고 호남 민심의 흐름과 세월호 이후 꽉 막힌 여의도 정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정현의 승리는 선거 혁명이고 대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길이시죠? 네네. 일주일이면 며칠이나 순천 곡성에 내려가 계십니까? 뭐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이면 항상 가 있고요. 예. 요즘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 일주일에 한 3일. 네. 네. 그 염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추석 상여금 387만 8,400원을 반납을 하셨는데요. 그런 결심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추석 예. 전후로 해서 약 8일간 지역구에 있어서 예. 사실은 그런 소동이 난지를 몰랐습니다. 그 상여금이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역 그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느냐, 국회의원도 이렇게 일을 안 하면서 보너스까지 챙기느냐, 심지어는 정말 이렇게 그 중소기업이나 지역의 아주 작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드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너스 받았다고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올라오자마자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정현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 안 하는 국회에 그 세비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서 두 분이 혹시 사전 교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우연의 일치입니다. 예. 그 이번에 그 곡성 지역에서 우리도 개표 방송을 손에 땀을 쥐면서 봤습니다만은 거의 몰표가 나오더라고요. 곡성은 인구가 한 3만 4천 예. 정도 됩니다. 예. 순천은 거의 28만, 27만 그 후반인데 그 아무래도 곡성은 제 고향이고 또 모처럼 곡성 출신의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가 나와서 아마 고향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기대를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의 참 가장 대표적인 폐해 중에 하나가 이 동서 갈등인데요. 어떤 면에서 이 서쪽 지역에서 처음으로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 새누리당 계열의 당선자가 나오셨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 동쪽에서 김부겸 의원이 좀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의 한쪽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20년, 30년씩 독점하고 독주하고 독선하고 하는 그런 것은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정치 발전에도 전혀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그 지역 분할 구도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서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부르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었다. 이게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어요. 뭐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아니 입 가진 사람이라고 아무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이라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 전체가 모인 곳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그 자기 어머니나 자기 누나나 자기 딸을 대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화를 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삼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장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서른 의원이 채널에 이어나서 이렇게 해명을 하기를 이제 루머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야당 의원 얘기해 줬으니까 더 대통령의 그 7시간에 대해서 해명을 잘 해준 거 아니냐.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장난을 더더구나 방송에서 나와서 예. 그런 식의 말장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더 그런 말을 한 것도 나쁘지만 그런 식으로 변명하라고 해명을 해서 그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수준을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변명이고 해명입니까? 그 말을 계속 더 확산시키고 더 키우자고 그런 의혹에 갖다 불을 지펴서 더 계속해서 확산을 시키자고 하는 그런 것이지 그게 지금 해명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건 아니라고. 그 서른 의원 그 해명의 적절성은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더라도요. 그 세월호 참사 당일날 박 대통령을 그 7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왜 생겼다고 본다고 그런 걸 떠나서요. 예.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나가서 또 안행부에 가서 재난본부에 가서 상황 점검도 하고 그리고 일정이 다 나왔습니다. 뭘 더 어떻게 해명을 하고 그런 말이 왜 나왔느냐를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셨고 그리고 계속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가서 상황 점검도 하시고 뭘 더 해명을 해야 됩니까? 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금 국회가 이렇게 이 법 하나를 통과시키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식물 국회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게 내각 책임제라면은 이제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관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장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예. 더더구나 국민 중에서도 지금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국가에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장관으로서 일반 국민보다 그 국회가 제 역할을 모든 것에 대한 폐해를 더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그만큼 국회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제 역할을 못하니까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학자로서는 뭐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데 장관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좀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국회가 정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예. 지금 국회가 정상화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 이유, 뭐 물론 세월호법을 야당이 지금 강경하게 뭐 수사권, 기소권을 주라고 밀어붙였기 때문인데 그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회가 국회의 역할보다는 정권을 잡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데서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이런 국회에 정말 그 뭐라고 할까 무기력 또는 이런 파행의 연속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따져놓고 보면 결국 대권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한 당들, 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정당 이런 것의 다툼. 저는 그 결과가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고 국회가 제 기능을 전혀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것이 국민과의 대통령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문제로 전국이 꽉 막혀서 국회에서 법안 하나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거 개표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저 혼자서
진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상이나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우리는 기왕 이렇게 큰 불행을 당했지만 다른 부모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단계의 원인들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을, 밝혀진 그런 원인,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바로잡으면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 저는 그게 답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유추를 해서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도난 회사가 더 큰 해운 회사를 계속 차리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는지 이 과정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구조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경이 오고 119가 오고 그리고 해군이 왔지만 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제때 효율적으로 가서 구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그걸 규명을 해서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야 하는데 이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다 협의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선출이 됐는데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좀 수사권, 기소권을 그쪽에 주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런데 또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일견 모순돼 보이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세민연 사정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서 국회에 들어오기 전이나 국회에 들어와서나 또는 청와대에 있을 때나 바라본 문희상 위원장님은 정말 합리적입니다. 그분의 판단과 또 그분의 리더십과 그분의 어떤 화합 이런 부분은 정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저는 그분이 되면서 아주 기대가 지금 큽니다. 그분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권에서 그분이 어떤 리더로 계실 때 발휘했었던 리더십은 합리, 그 자체가 저는 합리고 그분이야말로 정말 소통을 잘하고 그분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 정당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예. 이번에 뭐 좀 친박들은 서청원 당대표 경선에서 서청원 의원을 밀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좀 김무성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이번에 또 이제 김문수 혁신위원장까지 와서 좀 친박이 좀이나 청와대가 좀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아니 친박이 나온 이유는 2007년도에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할 때 양쪽 편에서 서서 지지를 했었던 의원들이 있을 때 친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시고 나셨는데 친이들이 어디서 존재를 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친박들이 뭘 때문에 친박들이 뭉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에 친박이 본래 친박이란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이 다 이제 소멸이 됐는데 무슨 누가 친이고 누가 친박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뭉쳐갖고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또 이명박 대통령 모셔다가 또 대통령 출마시키겠습니까? 그것은요, 예. 친이다 친박이다 이렇게 나누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김무성 당 대표가 2007년 경선 때나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나 그보다 더 완벽한 친박이 있었습니까? 친박 진영에 완전히 누구보다도 중심 인물로서 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그분을 친박이 아닌 걸로 분류를 하며 또 지금 새누리당의 소속 국회의원이나 새누리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당원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신들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조직원으로서의 도리, 정당의 뜻이 같고 목표가 같아서 뭉친 또 정당인으로서의 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친박이 구분이 돼가지고 뭔 일을 하는 그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또 그게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다소의 내부의 이견들은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당에서 한번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직원으로서도 거기에 충실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를 성공시키는 거 그것이 저는 정치고 그게 또 조직원으로서의 도리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정현 의원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은 돌직구 질문 3개를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돌직구 질문. 내가 청와대에서 나온 이유는 밀려났기 때문이다. Yes or no? No!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당연하죠. 그런데 또 이 일설에 따르면 그 당 사무총장을 지난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부터 순천 곡성을 원했던 것은 아니고 서울의 지역구를 원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순천에 정에서 내려오고 난 한참 뒤에도 당에서는 동작 의뢰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분 저분에게 제안을 하고 그럴 정도였었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4번 연속 그리고 호남이 아니면 절대로 제가 출마할 생각이 없었었고 저는 반드시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에서 여당 민주당과 다른 정당에서 여당으로 반드시 국회 진출을 하고 그것이 제가 정치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4번 연속 호남에서 출마한 것은 본래부터 제 뜻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봤을 때 호남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동작 을을 공천받은 것하고 순천으로 출마하는 것하고 당선 가능성이 어떤 것이 더 높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관님께서는. 근데 언론 보도로는 좀 순천 곡성이 무모하다고 보는 쪽이 많았죠. 저는 확신을 갖고 갔었습니다. 네, 저는 진심이면 반드시 통할 거라고 생각했고 특히 순천에서는 연속 시장 후보를 무소속으로 당선시켰고 국회의원 후보를 연속 2번 다른 당을 당선시킬 만큼 결코 이번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존중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본 것 같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에서 이런 이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또 아내 김민경 씨의 내조가 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암 투병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예, 뭐 건강이 좀 좋지 않은 편이고요. 예. 지난번에 광주에 출마했을 때도 그랬고 어쨌든 제가 호남에서 4번 출마를 했는데요. 출마할 때마다 굉장하게 온 몸을 던져서 도와주기는 한데 하여튼 지금은 뭐 좀 여러 가지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 2번째 돌직구 질문인데요. 그 2004년부터 대통령을 모셨던 이정현 이 보는 만만회 그 야당 의원들이 만들어낸 말이긴 합니다만은 만만회에 대한 견해는 만만해가 뭐죠? 그러니까 박지만, 이재만, 정윤회 야당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당 운영을 하는 걸 줄곧 지켜봤던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기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께 번번이 모든 대결에서 지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박근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대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선거와 그 밖의 대결에서 다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고 너무 소통을 하지 못한다. 불통이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한번 자신들을 봐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조직을 중시 여기고 시스템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그 당론을 모으고 당의 바른 의견을 대해서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하늘에 두 쪽 나도 밀고 나가는 것.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결정을 내려갖고 와도 의원총회에서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의원총회에서 그걸 설득을 못한 사람이 소통을 잘하시는 분입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방식대로 자기들도 시스템으로 하고 자기들도 원칙과 정도를 제대로 지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조직의 정당으로서 말이에요.
당 대표를 내세웠다. 그러면 대표가 나가서 교섭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갖고 왔다. 서령 한두 사람이 못마땅한다 손 치더라도 그걸 존중을 하고 가야지 그 정당에 대한 신뢰 또 그 지도자에 대한 대표에 대한 상대방들의 신뢰를 하는 것이지 대표가 가서 다 협상해갖고 온 것을 다 깨버리고 인정을 안 하고 매번 그렇게 한다면 그 대표를 어느 당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느 언론,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대표인데. 민주당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관찰을 해야지만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 돌직구 질문의 연속인데요. 제가 어디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그리고 그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가 대통령이 누나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들어간 후에 한 번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지 아닌지요? 청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드나든지 잘 모르고 예. 그다음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동역자였었고 그리고 지금도 또 그분의 국정 운영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또 그 뒷바라지로 확실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알고 지내거나 알려고 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 믿겠지만 저는 아까 그 박지만 씨라는 분하고 아직 한 번도 대면을 하거나 악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집에 대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분하고 악수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내와 정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아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평생 하고 싶은 게 정치인데 또 그걸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저는 그 두 개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명답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치인 이정현의 최종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요 정말 두메 산골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힘이 없고 그리고 정말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의 입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하고 그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제가 국회의원이 됐고 저는 지금 호남에서 정말 힘든 선택을 해주신 유권자들을 더불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대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외에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충실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예. 이 의정 활동과 또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터뷰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